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인생 각기 다르고 어느 하나 그런 인생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전 젊은 시절까지 제 인생이 소중한지 모르고 매일 저를 자책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힘들까? 하면서 투정대면서요. 하지만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었죠. 전 엄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왔던 여자입니다. 엄마한 이유는 모르겠고 어릴 때부터 남편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미혼모였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나 이모의 존재도 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 항상 정말 철저하게 늘 혼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저를 보면서 너가 콱 죽어야지. 내가 행복해지지. 너만 없었다면 엄마도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아. 하면서 절 타박하는데 엄마의 그 목소리가 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항상 저를 노려보다가 또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꼭 안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분이 바뀌는 엄마의 성격을 제가 맞추기는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어리디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엄마 항상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그 심리를 제대로 모르겠던 전 가장 큰 관심사가 엄마의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매일 다르게 대하는 걸까? 하면서요. 친구도 없고 돈도 없어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었던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국립도서관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도서관이라고 엄마와 제가 살던 동네에 있던 작은 국가소유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작지만 제가 충분히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항상 전 그걸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때만큼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였죠. 폐가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는 집에 살면서 남들이 엄마 아빠 손을 거쳐 학교에 도착할 때 전 쭈글쭈글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가 꿀인내 나는 도시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저에게 말을 건 이유는 단 하나, 공부였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고 그냥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으니까요.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리고 처음엔 제 시험 훔친 거 아니야? 뭐다 해서 말이 많았고 심지어 담임쌤도 그런 저를 의심했지만 이내 제가 증명해보였죠. 애들이 모르는 문제를 가져오면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었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다가 오류가 있으면 제가 다 지적을 했으니까요. 어리디 어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전부 다 읽어버리고 한 번, 두 번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 없을 만큼 십수번을 그 많은 책을 반복해서 읽었고 대학 서적에 있는 책도 읽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책이 없었으니까요. 책은 내 유일한 친구인데 이 책들을 다 읽어버리는 건 저에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한 권 한 권 아끼는 보물상자 열듯이 꼼꼼히 읽은 거고 그게 절 똑똑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하여튼 그런 장점을 가지고 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남들이 따라올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성장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담임쌤은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애가 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고 이건 부모님이 잘 케어해서 데리고 있으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말을 했지만 엄마 본인 인생 살기도 힘들어하고 제 존재 자체를 귀찮아하는데 그런 담임쌤이 말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아이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말을 남기고 엄마는 전화를 끊었고 담임쌤은 어안이 벙벙한 채 당황하면서 알겠다고 하며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저야 뭐 공부를 잘해서 학교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가장 문제는 집안일이었어요. 엄마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술만 마시면 괴물처럼 변했고 마치 끔찍한 악몽 속에 빠진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면서 집안 물건을 부시기 시작했어요. 이라온이 미친놈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렇게 살면 어디 뭐 멀쩡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요. 이라온이 누구지? 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무척이나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만 추측할 수밖에 없었죠. 가끔씩 저희 집에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온 남자가 엄마를 막 데려가려고 하거나 둘이 고함을 지르면서 싸운 적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품으로 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엄마는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온 거냐고 하면서 싸우다가 이내 저를 데리고 또다시 이사가는 걸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알 수 없는 정체의 남자가 찾아올 때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는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고, 어느 순간부터 가난한 저희 집안에 명품이 질비한다거나 알 수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보석들이 질비했어요. 엄마의 팔목에 진주 목걸이, 한눈에 봐도 몇백이 호가하는 그런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으니까요. 엄마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나 일이 생긴 건 분명했지만 전 엄마가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했어요. 사실 엄마가 술을 안 마시면 정말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매일 저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포옹을 해주시거나 혹은 앞으로 우리 딸한테 엄마가 최선을 다할 거라 하면서 자고 있는 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따뜻한 뽀뽀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따금씩 변해버리는 괴물 같은 엄마가 좀 무섭고 두려울 뿐이었죠.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엄마가 절 평생 지켜준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이 기와집이지 그냥 완전 최신식의 대감님이나 살 법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멧돼지 같고 성격이 못돼 먹은 부호 같은 남자가 저를 보고 너가 수정이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 순간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온, 엄마가 소리 지르며 이라온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그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 그 아저씨를 보자마자 팔을 달달달 떨었고, 엄마는 긴장하지 말라고 앞으로 우리랑 같이 살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어요. 전 엄마에게 이런 좋은 집 필요 없고 우리 둘이 살면 안 되냐고 했지만 엄마는 안 된다고 하면서 또다시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갑작스러운 상황이 변경이 저에겐 무척이나 힘들게 다가왔고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혼란이 아니었어요. 전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공부도 책도 그 무엇도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미친 듯한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 남자가 자고 있던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간 겁니다. 전 눈을 떴고 아저씨 뭐 하는 거냐고,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고 말했고, 그 아저씨는 네 엄마가 네가 너무 싫다고 아저씨한테 부탁했어. 어디 버려달라고. 네 엄마가 버리는 거니까 아저씨 원망하지 말어라. 아저씨는 아무런 잘못 없으니까 알겠어? 라고 하면서 붉은 빛이 질비한 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홍등가였던 거였죠. 전 온몸을 발발발 떨면서 내가 이곳으로 팔려가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아저씨한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저 용서해주세요. 저 진짜 여기서 일하기 싫어요. 나 아직 학생이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라고 했지만 두꺼비,
괴물처럼 생긴 그 아저씨는 귀에 굳은 살이 베낀 것인지 저희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느다란 제 손목을 잡고 안녕하세요. 확 잡아당기면서 제게 말했죠. 닥치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제 귀때기와 팔목을 잡고 구석진 가게로 들어갔고 거기서 뭐라 하고 한 남자에게 말을 하더니 저를 두고 차를 타고 간 겁니다. 전 재빠르게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삼촌이라고 불리는 그 남자는 어딜 가냐고 넌 여기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울고불고 해도 그곳에서는 이미 익숙한 일이란 듯이 절 쳐다보지 않았고 혼란과 혼동 속에 전 속으로 점점 죽어가는 영혼이 되었던 거였어요. 엄마가 진짜로 날 이렇게 싫어한 건가? 날 버리라고 한 게 정말 엄마의 진심인가? 그래도 난 엄마를 믿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배신감에 전 밤잠을 이룰 수 없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런 감정이었어요. 더더욱 밤이 되었고 그때 아가씨들이 더 많이 출근하면서 소위 마담이라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마담은 제 얼굴을 싹 보더니 너 몇 살이야? 하고 제 나이를 듣자마자 절 잡아둔 삼촌을 불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아무리 막장이라 해도 이런 애를 받으면 어떡해. 부모한테 보내던 그냥 돌려보내던 알아서 해. 이거 잘못 걸리면 우리 다 감방 가 라고 말했죠. 삼촌은 몰라 어떡해. 이런 앤 부모한테 보내도 또다시 이런 곳에 끌려온다고. 그냥 우리가 데리고 있자 라고 말을 했고 마담은 저를 보고 한숨을 푹 쉬더니 너 안 되겠다 하면서 창고로 데려가는 겁니다. 전 맞을 준비를 하려고 온몸을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보이던 쓰레기를 저에게 가리키더니 이거나 정리하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전 감사합니다 라고 연신 외치면서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정리를 했고 그게 제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저희 머리를 이용해서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경찰의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고 법 서적을 읽었던 걸 이용해서 합법과 편법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가게가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죽은 목숨이었어요. 언제 남자들한테 또다시 팔려갈지 몰랐습니다. 제 머리가 영특한 것을 알게 된 마담은 너 그러지 말고 검정고시라도 봐서 대학을 가라고 했고 전 마담의 도움 덕에 낮에 아가씨들이 머문 그 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검정고시를 2주 만에 통과하고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홍등가에서 수능 준비라는 게 말만 들어도 참 웃긴 일이었죠. 사람들은 그런 절 신기하게 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저에게 막말을 하거나 절 때리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기특하게 본 거죠. 어린 아이가 여기 벗어나겠다고 살려고 공부를 하니까요. 같이 일을 하던 언니들은 제가 희망이라고 넌 꼭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간식을 주고는 했습니다. 그런 게 결코 쉽지는 않았으니까요. 마담도 저를 도와줬고요. 저의 공부의 동력은 엄마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나를 버리라고 한 엄마가 너무나 미웠기에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엄마 앞에 당당하게 가서 복수하리 이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수능을 받고 들어가고 싶어 했던 법대에 합격하면서 마담도 저를 놓아주고 심지어 거기 상주하는 삼촌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무슨 드라마 스토리를 보는 것 같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전 다 괜찮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 거리를 떠났습니다. 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1학년, 2학년 법 관련 수업을 싹 다 몰아서 들은 후 바로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그 당시 그 나이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요.
그나마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졸업생이었고 전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랑 같이 스터디하면서 2년 안에 꼭 합격하자고, 서로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당겨주고 밀어주자고 하면서요. 전 그런 식으로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를 만든 뒤 목숨 걸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정신없이 하면 가운데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터질 듯이 아프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딱 2년 잡고 공부하니까 3년 만에 붙긴 하더라고요.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먼 친척들 다 와서 자식들, 조카들을 축하해 주었지만 저한테 온 사람은 단 2명, 마담과 삼촌뿐이었습니다. 그 둘 비싼 외제차를 타고 범상치 않는 호피무늬 셔츠에 검은색 레깅스, 그리고 화려한 화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한 몸에 받았죠. 아무래도 물장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전 제 곁에 있어준 그 사람들 덕분에 힘들기도 했지만 혼자 지새일 뻔한 그 축한 날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수원에 들어가서도 전 남들이 화장실 갈 때 그 시간도 아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강원지방검사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에 그리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아닌 저였지만 굉장히 성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어요. 하지만 검사 생활은 다르더라고요. 서울대와 비서울대에 대한 차별이 뚜렷했고, 또다시 인간관계 때문에 제가 상처받기 싫어서 꼬박 5년을 버티었지만 제 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배 검사들이 서슴지도 않는 희롱, 이런 것에 완전히 지쳐서 학을 떼버린 거죠. 나한테 세상에 왜 이렇게 매정한 것인지 막 눈물이 났지만 독하디 독한 그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은 전 변호사로 다시 제 길을 위해서 로펌에 들어갔고, 이젠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돈보다는 여유를 조금 더 즐겼습니다. 그때 한 변호사분이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줬고, 전 연애를 하면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어찌 보면 조금은 씁쓸하고 적적한 제 인생에 사람이 생김으로써 많은 위로를 받아 굉장히 행복하다는 감정을 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전 결혼을 하고 싶었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에 얼굴도 반반한 여자가 자기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 남자 결코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제가 없는 돈을 그 남자가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에 정말로 안성맞춤이었으니까요. 서로는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전 가족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빨리 가족을 꾸려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었어요. 30평생을 거의 혼자서 모든 어마어마한 일들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마음이 막 아려오고 진짜로 힘들었으니까 이젠 30을 기점으로 행복하게 제 인생을 꾸려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전 부모님이 없으니까 결혼 허락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냥 바로 남친이 부모님을 만나면 되었죠.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 하필 그때 일본에 있었고 한 달 뒤에나 들어온다는 거였죠. 신기하게 제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검사 출신 며느리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바로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그날 상견례 겸사 첫 만남을 하기로 했고, 전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왔던 날이 왔고, 먼저 상견례장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전, 한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친, 그리고 그들이 부모님을 본 순간 쓰러졌습니다.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그 옆엔 엄마가 울면서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전 파악이 안 되었어요. 10수년 전
날 사창가에 버리라고 지시한 엄마가 왜 내 앞에 시어머니로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엄마 옆에 있었던 안녕하세요. 직접 버린 그 남자,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무엇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난 전 엄청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가 저를 낳은 것은 그 남자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해서였던 거였어요. 엄마는 외할머니와 무척이나 사이가 안 좋아서 어릴 때부터 밖을 나와 생활을 했고, 힘겹게 살던 도중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자기를 짝사랑한 대보의 집안 외동 아들이 엄마에게 치근덕 된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남자를 무척이나 안 좋아했고 계속 고백을 거절하다가 엄마가 집이 없어서 밖에서 잠든 사이를 틈타 그 남자가 그런 짓을 벌인 거였어요. 한순간에 임신을 하게 된 엄마는 절 지을 수도 없어서 낳게 되었고, 그래서 엄마 항상 술만 마시면 너가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다가 이내 너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하면서 통곡을 한 거였습니다. 모든 게 퍼즐 맞춰지듯이 딱딱 떨어진 거였어요. 생활고에 시달린 엄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한테 절대로 기대지 않을 거라고 결심한 엄마는 혼자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터졌던 응어리가 봉합이 되지 않고 이성이 고삐를 놓은 거였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이라온이 집으로 들어간 거였죠. 나도 힘들고 이미 이성을 놓고 포기한 상태니까 돈이라도 만져보면서 살자 라고요. 그때 그 돼지, 엄마를 그렇게 만든 부자 멧돼지인 아들이 있었고, 전초랑 이혼을 하면서 그 아들이랑 잠시 따로 살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저랑 엄마가 그놈이 집으로 들어간 건데, 그놈은 저희 존재를 무척이나 불편하게 여긴 건지 호시탐탐 절 집에서 쫓아낼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엄마가 우연히 제가 학교에서 공부 관련해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걸 말했고, 남자는 엄마에게 절 유학을 보낸다는 말을 하고 하루아침에 절 사창가에 버린 거였어요. 엄마 유학 보낸다는 딸이 갑자기 간다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 절 찾으려고 했지만, 그 남자, 엄마의 영상을 찍은 걸 협박하면서 절 찾지 못하게 한 거고, 그렇게 엄마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딸이 어디로 팔려간 건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사람이 말만 듣고 자신의 마음을 달랜 거였고, 그 사이 전 서서히 죽어가는 영혼의 말살되는 일을 겪은 거였습니다. 솔직히 엄마의 말을 들을 때 원망스러웠는데, 내가 여자였고 엄마 같은 일을 겪었으면 버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엄마는 미안하다고, 널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다고 말을 했고, 그 이라온 멧돼지의 정체는 일본에서 야쿠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고 또 일본을 왔다 갔다 거린 거였죠. 검사 출신인 제가 그걸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아는 국세청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야쿠자 일남에서 현금빵에서 재산 수십억, 아니 거의 수백억을 축적한 사람이 있다. 바로 세무조사 들어가라. 관련 증빙은 내가 해서 신고하겠다 말했습니다. 검사였으니까 당연히 허튼 신고가 아니란 걸 알았던 그분은 수사를 시작했고, 전 저를 버린 그놈을 처벌하기 위해서 관련 법학을 뒤져보았습니다. 전 그날의 기억을 잊고 싶어서 검사가 된 이후에도 고소를 한다거나 그런 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 때 그런 일을 당한 건 공소시효가 그때 멈추는 거고, 제 사건도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아서 고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고소했어요. 그놈 자식 콩밥 먹이려고요. 그리고 엄마도 자신이 당한 일들을 저를 통해서 모든 걸 말해줬고, 여자로서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도 감안하면서 경찰에 그놈을 고소했어요. 야쿠자부터 시작해서 각종 건설업체에
불법적인 일을 벌인 것이 확인된 그 썩은 멧돼지 놈은 바로 구속영장이 쳐뤄졌고 송치되었습니다. 저도 검사니까 이번 사건 가만히 팔짱 끼고만 보고 있지 않았고 학교 후배인 담당 검사에게 이건 그냥 기소하면 안 된다고, 최고로 적용할 수 있는 처벌 항목으로 적용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전직 검사였던 제가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팔 안으로 걷는 검사 식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죠. 유착이 나쁘긴 하지만 이럴 땐 아주 요긴하게 쓰이더라고요. 결국 그 멧돼지, 아니 날 사창가에 팔아버리고 우리 엄마 수십 년간 협박하면서 옆에 둬서 강제로 자기의 첫사랑을 실현한 그 남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각종 혐의가 워낙에 많았고 또 집행유예 기간이라 형이 더 가중된 것도 있었죠. 남자친구? 아니 남자친구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놈에게 전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너도 싫다고. 내가 손 써서 네 인생 박살나게 하기 전에 내 눈 앞에서 썩 꺼지라고 했어요. 그 남자 전직 검사였던 제가 하는 말이니까 무어라 말도 못하고 쥐 죽은 듯이 제 눈앞에서 사라졌고 전 그제서야 엄마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말을 해줬고 엄만 미안하다고, 엄마도 엄마 자신이 너무 싫어서 우리 딸을 보살펴주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슬픈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미웠던 그 마음은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전부 해소되었고 이젠 제가 엄마를 지켜주고 엄마의 잃어버린 여자로서의 삶을 다시 되찾게 하고 싶었어요. 엄마의 눈, 코, 입, 목소리 전부 잃어버린 당신이 그 모습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전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치고 해진 마음을 이제라도 꼬매기 위해서 심리상담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고 엄만 조금씩 차도를 보이면서 웃음을 짓게 되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두 모녀 어떻게 인생 버텼냐고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그래서 이제라도 행복해지려고요 하면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얇디 얇은 손마디를 제 손깍지에 끼는데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하여튼 지금도 저희 모녀의 회복기는 진행 중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태까지 꽁꽁 숨기고 살았던 제 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익명으로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캐캐 묵었던 상처를 조금이나마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